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건수가 줄었던 성탄절 연휴의 효과가 사라지고 추가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하루 사망자 수는 40명,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연휴 동안 사망 신고가 지연돼 있다, 한 번에 몰린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위독하거나 중증인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볼 때 당분간 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지난 27일 교인 6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성탄절 연휴 동안 비대면 예배 수칙을 어기고 대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인이 약 5명이 거주하며 함께 숙식을 했고 12월 24일, 25일에는 30여 명이 지하 1층에서 다과를 포함한 소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교회와 충북 청주시 목회자 모임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는 1,046명으로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으로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2명, 70대 7명, 80대 18명, 90대 13명으로 모두 고령층이었습니다. 또 전체 누적 사망자의 약 40%가 이번 달에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사망 신고가 지연된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을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져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의 인명피해가 시차를 두고 조금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은 모두 17건, 관련 확진자는 1,451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령층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정도 더 강하다는 변이 바이러스. 정부가 영국에서 들어온 일가족 말고 국내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유행을 주도할 거라면서 대처하는 데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3명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17명과 접촉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 12명과 승객 5명 가운데 역학조사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승객들은 물론 격리 의무가 없는 승무원 12명도 격리 조치하고 증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자가격리 및 증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들은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1,600여 건의 전장 유전체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파력이 70%나 높아진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대처에 어려움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국과 교류가 많은 주로 유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대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진 만큼 치명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바뀐 변종이 아니라 변이 상태여서 이미 개발된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변이가 일어난 부위가 굉장히 작고 변이의 정도로 봐서는 현재 백신으로 유도되는 항체, 면역 반응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사망률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즉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게 통째로 차단하는 건 결국 안팎으로 추가 확산을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그들끼리 추가로 감염되는 시설이 늘고 있는데요. 어느 간호사 한 분이 저희한테 창문 너머로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그 안의 현실은 대체 어떤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역 당국의 사정까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 눈발이 흩날리는 2층 창문 틈 사이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여성이 얼굴을 내밉니다. 취재진이 말을 건네자 내부 상황을 설명합니다. 힘들어요. 기저귀 갈고 밥 주고 이런 거요. 본인 건강도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가족이 옮길까 봐요. 무서워요. 어떤 마음으로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간호사니까요. 도움을 호소하는 말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그래요, 2교대. 계속 일만 해요. 인원이 많이 모자라요? 이건 모자라요. 직원들 다 힘들어서 아프고 막 이러니까 없어요. 아니, 우리 환자들 얼른 구해주세요. 이 병원은 지난 15일 이후 2주 동안 확진자 175명이 쏟아졌는데 이미 6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 중 간호사와 간병인도 62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여 명이 전담병원 배정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용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환자들이나 이 보호자나 간병사는 마스크 하나에만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자들을 이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 요양병원 보냈다가 거기서 자기네 직원들 다 간뒀다 그래가지고 다시 모시고 왔어요. 다른 요양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저는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청 효플러스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8층에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병원이 있는 층이 눌리지 않고 지금 눌러진 층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비상계단 출입문 역시 막혀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은 31명, 모두 확진자들입니다.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10명은 확진된 상태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링거 맞으면서 일을 하세요. 그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병원 사망자가 38명인데 27명이 전담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2번 나오셨어요. 17일날 양성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병상이 없고 할머니를 데리고 와볼 걸 돌아가신 날이 24일날 오셨어요. 주변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에만 상가가 60여 곳이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건물에서 터지니까 완전히 난수막 뛰어다닙니다. 지난 10월 86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2달 만에 5명이 다시 확진되고 부천 요양병원 2곳에서도 1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의료계는 환자들을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전담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요양병원이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철창 밖으로 내보인 메모입니다. 이 절규 같은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시설의 확진자는 오늘도 증가해 760명을 넘었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교정시설로 지은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발생 이후 관련 확진자만 762명. 최신 시설을 자랑하며 3년 전 문을 연 서울 동부구치소는 한 달 새 국내 최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3,700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의 주범 66살 윤창열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됐던 겁니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였던 윤 씨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애초 환기가 잘 안 되는 아파트형 건물에 정원 2,000명을 훌쩍 넘긴 2,400명이 첫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증상 신규 입소자들의 이른바 조용한 전파까지 집단 감염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수용자들을 여주 교도소와 청송 교도소 등으로 분산시켰는데도 독방 같은 격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동부구치소 전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지만 지금도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한 방에 여러 명씩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밀하게 수용에 따른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 수용 공간 부족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적인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일 4번째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치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300여 명을 다른 수용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 서울 남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들 중 16명이 확진되는 등 추가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회사 대표와 통화해서 예정보다 빨리 더 많은 양을 공급받기로 합의한 건데요. 대신 모더나 측은 한국이 대량 생산 능력을 제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정부와 미국 모더나사가 백신 공급을 놓고 벌여온 협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의 화상통화 협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협상에서 얻어낸 건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물량을 2배 늘렸습니다. 당초 실무 협상에서는 1,000만 명분이었지만 2천만 명분, 2배로 늘렸고 가격도 낮췄습니다. 공급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1월 중에 계약하기로 한 것도 한국이 원한다면 빠른 계약이 가능하다는 모더나 측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연내 체결로 못 박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모더나 측이 바란 건 세계 2위 수준의 국내 바이오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바이오 벤처인 모더나는 연구개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었습니다.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 생산 시 대규모 생산 능력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국내 위탁 생산이라는 우리로서도 나쁠 게 없는 모더나 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코백스 공급 물량까지 더해 5,600만 명분에 달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부와 모더나는 2분기 공급에 합의했지만 이걸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백신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그 노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식약처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만약 정부가 이걸 허가하면 우리나라는 백신보다 치료제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이른바 핵산 백신이고 예방 효과도 94%로 비슷하지만 보관이 초저온이 아닌 일반 냉동 방식이어서 화이자보다 편리합니다. 가격은 한 병당 35,000원 정도인데 이번 협상에서 10% 정도 싸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5,600만 명분, 전 국민이 모두 맞고도 남는 양입니다. 혹시나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남은 회사의 물량으로 인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확보한 거는 그런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 시기도 당초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져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이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 기술로는 mRNA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더나와 연구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로서는 불모지에 가까운 mRNA 백신의 확실한 진척을 이룰 그 첫걸음이 오늘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고 국산 코로나 치료제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 결합 부위에 이 항체 치료제가 대신 결합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하는 걸 막는 방식으로 중증이 아닌 경증과 중등증 환자들에게 투여될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40일 안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일본에서는 50대 국회의원이 의심 증상이 시작됐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못해서 이틀을 대기하고 병원으로 검사 받으러 가던 중에 숨졌습니다. 현역 의원도 곧바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게 일본의 현실인데요. 이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입헌 민주당 소속의 하타 유이치로 의원이 숨졌습니다. 하타 의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건 24일. 체온이 38.6도까지 올랐고 측근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검사를 신청했지만 27일에야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호흡이 가빠졌고 내가 혹시 폐렴인가라는 말을 남긴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그는 사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一日も早くて助かってほしかったというのは思うけれども、この場合に遅かったのか早かったのかと言われると私は何と申し上げようがないですけれども、残念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고열이 있었는데도 이틀 동안이나 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지만 53살의 젊은 나이였고 하타 의원 스스로가 누구나 쉽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입법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なるべく多くの方がPCR検査を受けられるような体制を作るべきだという提言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도 충격을 키웠습니다. 도쿄에서만 오늘도 8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연일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영국발은 물론 남아 공발 확진자까지 추가돼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新たなコロナがイギリスの方からも来てますので、ちょっと怖いなと思いながら生活してますので。 일본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막기로 하는 한편 하타 의원의 사망을 계기로 검사 과정 개선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의원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심야에 파티룸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건데 해당 구의원은 지역구 주민을 만난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홍대 인근 거리 4층짜리 건물 앞에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가게들이 다 셧다운 하잖아요. 조용한데 10시 이후부터 계속 음악 소리를 높이고 노래를 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지. 경찰관이 어두컴컴한 맨 위층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려보지만 소음 때문인지 한참 뒤 문이 열립니다.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파티룸이었습니다. 관내 파티룸,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 및 관광 숙박업소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서울 마포구 의원인 최우진 의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에 대해선 다른 4명은 술을 마셨지만 자신은 술잔을 받기만 했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경솔했던 거고 제가 잘못한 거는 맞는 거고요. 경찰은 구청이 고발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을 위해서 당초 논의 규모의 3배가 넘는 9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1개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11개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도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택시기사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280만 명과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이 밖에 집합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9%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에도 2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3차 확산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모두 9조 3천억 원. 자영업자들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한 달에 영업 손실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전까지 지급 대상의 90%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원을 크게 늘리긴 했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그 규모와 지원 내용은 적절한 건지 노경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마련된 3차례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31조 원이 넘습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 3차는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코로나 확산 때마다 지원안이 마련됐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만 4차례,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8.9%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 초 39%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47%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통과된 부양안까지 더하면 총 2조 9천억 달러, 3천조 원입니다. 실업수당, 임대료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전 국민 보편 지원금까지 더했습니다. 이후도 지난 7월 7,500억 유로, 1,03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달러와 유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와 우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나라마다 GDP 규모, 피해 정도, 복지 수준도 다 다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누가 가장 고통스럽게 맞고 있고 이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유난히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1% 수준으로 미국의 3.5배, 독일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는 우리 내수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한 축이지만 코로나 피해를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겪으며 피눈물 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3단계를 안 가도 지금 워낙에 여기 사람이 없는데 심각해요. 여기 시내가. 문제는 이들의 고통이 단기간에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출과 정부 지원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내년 3월 금융권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끝나면 자영업자의 10%는 현금이 부족해지고 일부는 아예 상환 불능에 빠질 거라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정착도 거리 상권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방역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경제 회복 속도는 계층별로 양극화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IMF 등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석학들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성급한 정책 지원 철회를 경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책이 불가피한 만큼 보다 섬세하게 피해 계층을 선별하는 한편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어제 오늘 가정집에서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발달장애인 소년과 노모와 함께 살던 60대 노인 같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1층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지만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15살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년은 본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화재 당시엔 혼자 있다 발코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꽝차가 막 오는데 이 차들이 차가 또 세워져 있어가지고 못 도는 거예요. 이 집에서 불과 40m 떨어진 이웃 빌라. 어제 오후 창문에서 흰 연기와 불길이 솟구칩니다. 간간히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65살 남성 김모 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92살 노모도 화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노인네가 걷질 못하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몸이셔서.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전기장판과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50년도 더 된 8층짜리 아파트 1층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완전히 막 타고 있는 걸 보고 와이프도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불이 난 집에 살고 있던 82살 안모 씨 등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30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전부 다 왼발로 다 나오고 이랬어.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잤어. 82살 안 씨는 혼자 살던 국가 유공자로 퇴원한 뒤 인근 고시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전기 난로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주변에 이불을 쌓아두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처벌 수위를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가 닷새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처음으로 소위에 참석했습니다. 혼선이 없기 위해서는 구체성, 명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개념 정의부터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오후 소위에선 단식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피해자 유족들과 경영계의 입장도 직접 들었습니다. 법안 자체가 후퇴하고 있다는 유족들과 과도한 입법이란 경영계 주장이 엇갈렸고 설전은 복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아니,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는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논의는 개념 정리에 그쳤습니다. 정유 규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제 법무부가 제출한 정부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 법안들에 비해 원청에 대한 책임 조항과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완화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업주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조항까지 추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정의당은 재개의 이해관계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체 건설업체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97%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법안 소위를 열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 끝나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으로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올 여름 경기도 구리에서 발생한 이 대형 땅꺼짐 사고가 사고 지점 근처에서 진행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터널 공사를 계속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나무와 흙더미가 구멍난 도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발생한 지름 16m의 초대형 싱크홀.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호등이 넘어간 거예요. 막 쏟아졌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까지 있어 만약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 때문인지 사고 지점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터널 공사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국토교통부가 4개월의 조사 끝에 터널 공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 21m 지점에서 터널을 뚫던 중 충격에 약한 취약 집안을 건드리면서 터널 안으로 토사와 지하수가 흘러들어왔고 상부에 있던 흙더미가 아래로 쏟아지면서 결국 도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 취약 집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2주 전쯤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 평상시에 7배가 넘는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됐는데도 제대로 된 집안 보강 공사 없이 방수 조치만 일부 하고 공사를 계속하다 사고가 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 정도 지하수가 나왔으면 상당히 연약한 집안인데 집안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에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며 앞으로 위험 구간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규정과 절차 위반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코로나19로 중국 우한이 봉쇄됐을 당시 우한의 실상을 SNS로 전했던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됐거나 실종된 상태인데요. 한 시민기자에 대해서 중국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병상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병원 내부의 혼란스러운 장면이 화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탓에 화면은 흔들리고 불안정합니다. 상하이 출신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장자는 지난 2월부터 봉쇄에 들어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모습을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해외 SNS 계정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12点40殡仪馆的焚烧炉里边的声音他们确实是在昼夜工作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담벼락에 쓰여 있는 구호를 조롱하듯 말합니다. 自由平等公正但却今天让我觉得想起来真的特别的虚伪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도 했습니다. 장자는 우한의 실상을 전하다 실종돼 버린 다른 시민 기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직접 파출소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장자는 결국 지난 5월 공중 질서 소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의 항의에 단식에 들어갔지만 당국은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어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그는 단식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那么他可能会更坚定了自己要绝食到底的这样，那我这样会很担心他的生命健康安全。 유엔은 선고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고 장잔이 처한 상황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탄압으로 본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서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호사들 간의 월급과 처우 차이 때문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자신이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라며 파견직 간호사들에 비해 적은 급여와 처우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날까? 대한간호사협회에 올라온 파견 간호사 모집 글인데요. 20만 원 기본 수당에 위험 수당과 숙식비 등 추가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일당은 41만 원. 한 달 23일 기준 943만 원입니다. 야간 수당 등을 더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5년차 간호사 월급과 비교해보니 임금 격차는 더 확연합니다. 전담병원의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가 최대 3배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박탈감이 너무 큰 거예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받아가고 우리는 위험수당이라고는 전 직원이 받는 수당 6만 원밖에 없는데 상대적인 박탈감과 늘어난 업무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간호사들도 생겼습니다.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꼭 하고 나서 나가세요. 그냥 알고는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파견직을 신청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당 자체도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수당을 따로 받은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전담병원 기존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중환자 간호 수당이라든가 야간 간호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 언제까지 사명감만으로 현장을 지켜야 하냐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젠가 한계가 오지 않을까.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NBA 데릭 존스 주니어의 블록슛입니다. 천하의 르브론 제임스도 어쩔 수 없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눈구름 뒤로 북극발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밤 9시를 기해 경기 동부와 강원도 내륙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에 중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철원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양주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하루 종일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눈구름을 폭발적으로 발달시켜 서해안에는 폭설도 쏟아집니다. 내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사흘간 예상되는 눈의 양인데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 5에서 20, 많은 곳은 30cm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눈구름이 퍼져 있는데요. 차츰 북극의 한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은 새벽 사이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한파의 기세가 약간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